이 독한 년아, 의사면 다야? 병원장이면 다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서울가정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한 남자의 비명이 추하게 울려 퍼집니다. 번듯한 외제차를 끌고 골프장을 누비던 이철수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그리고 아내의 멱살을 잡으려 허공을 휘젓는 그 손등 위로 검버섯이 흉하게 피어 있네요. 그 설안의 중심에 박순자 원장이 서 있습니다. 35년 동안 수만 번의 수술을 집도했던 그 손으로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안경테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섞이지 않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죠. 이철수 씨, 착각하지 마. 난 당신을 내쫓은 게 아니야. 종양을 적출한 거지.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야. 전이 된 곳 없이 아주 깨끗하게 도려냈으니까. 여러분,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자를 돌보며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원장님 소리를 들으며 존경받았지만 집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돈 버는 기계이자 말 잘 듣는 파출부로 전락해야 했던 삶. 만약 여러분이 평생 번 전 재산을 남편이 내연녀와 골프 치는 데 쏟아붓고 심지어 당신 명의로 수억 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아버지인데라며 또다시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 암덩어리를 직접 도려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이혼 사연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잔인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그 사슬을 끊어낸 67세에 비로소 진짜 인생을 찾기로 결심한 한 의사의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입니다.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와 아내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박순자 원장의 황혼 독립선언, 지금 시작합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강남의 60평대 아파트 거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것은 온기 없는 대리석 가구들 뿐입니다. 순자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67세의 나이. 남들은 이제 손주 재롱 보며 쉴 나이라고들 하지만 순자는 다릅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300평 규모의 산부인과 병원과 그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에 기생하는 거머리 같은 식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순자 씨가 주방으로 향합니다. 밤새 수술을 집도하고 새벽 2시에 들어왔음에도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쌀을 씻고 국을 끓입니다. 왜냐고요? 남편 철수가 남의 손 탄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는 유난스러운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무직으로 지내며 고시 공부만 10년을 했다는 남자. 결국 합격수기 대신 아내의 돈 봉투를 챙기는 법을 먼저 배운 남자, 이철수입니다. 야, 박순자, 국소리가 왜 이렇게 커? 사람 잠 다 깨울 일 있어. 안방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호통에 순자의 손이 멈칫합니다. 35년,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순자는 저 목소리에 길들여졌습니다. 밖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의사였지만 이 집구석에서는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는 명목하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죄인이었죠. 철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옵니다. 그는 순자가 차려나온 밥상을 보더니 혀를 찹니다. 의사면 뭐하냐?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이래서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꼴이 우스워지는 거야. 너 은퇴하면 내가 이 집 주도권 확실히 잡을 줄 알아? 철수의 가스라이팅은 정교한 수술보다 더 날카롭게 순자의 자존감을 베어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자신이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순자의 뒷바라지를 해줬기에 지금의 병원장이 있는 거라고요. 순자는 그 억지 논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 원장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수많은 상표들, 순자가 가운을 입으며 거울을 봅니다. 병원에 출근하면 비로소 순자는 숨을 쉽니다. 환자들의 존경 어린 님빛, 간호사들의 신뢰, 이곳은 그녀가 일궈온 왕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극심한 이명과 함께 찾아오는 손떨림, 외과 의사에게 손떨림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결산안입니다. 그리고 따님께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이 좀 많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자의 눈이 파르르 떨립니다.
딸 지혜입니다. 38 시집가서 애까지 둘인 딸은 여전히 엄마의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시댁 식구들 대접을 합니다. 순자가 한마디 하면 딸은 늘 이렇게 대꾸했죠. 엄마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 나 기죽는 꼴 보고 싶어?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는 우리 가족한테 빚진 게 많대. 빚지라뇨. 도대체 무슨 빚을 졌다는 걸까요? 35년간 잠 한숨 편히 못 자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제사까지 다 챙긴 그녀가 도대체 누구에게 빚을 졌단 말입니까? 순자가 원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습니다. 창밖에 석양이 붉게 타오르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차갑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한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소집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나 병원 정리할 생각이다. 이제 손도 떨리고 좀 쉬고 싶어. 식탁 위로 정적이 흐릅니다. 밥을 먹던 철수의 숟가락이 멈추고 딸 지혜의 눈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정적 뒤에 터져나온 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쳤어? 은퇴라니. 그럼 내 리스비는? 애들 유학 자금은 어떡하고? 엄마 진짜 이기적이다. 박순자 너 노망 났냐? 은퇴하면 내 골프 모임은 무슨 돈으로 나가? 네가 의산으로 타니까 내가 참고 사는 거지. 돈도 못 버는 할망구를 내가 왜 데리고 살아?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순자의 가슴 정중앙에 꽂힙니다. 돈도 못 버는 할망구. 40년 가까운 세월을 바쳐 일궈온 인생의 대가가 고작 이곳이었을까요? 철수는 화를 이기지 못해 식탁 위의 물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 조각들이 꼭 자신의 무너진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철수가 당황하며 방으로 들어가고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철수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야, 이번 달 용돈 입금됐어? 지난번에 말한 그 오피스텔 4명이로 계약해도 되는 거지. 순자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자기? 오피스텔? 그리고 4명이? 남편이 말한 뒷바라지의 실체가 30년 무직 생활의 비밀이 드디어 그 더러운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듭니다. 손끝에서 키가 배와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당신 오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순자의 눈빛이 산부인과 원장의 냉철함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이라는 수술대 위에 가장 추악한 종양을 올려놓을 시간입니다. 순자야, 미안해.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나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 합격만 하면 내 평생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살게 해둘게. 내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한다. 그 시절 철수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습니다. 낡은 고시원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좁은 공간에서도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병원 당직을 서러 나갈 때도 철수가 건네준 믹스커피 한 잔이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그 달콤했던 약속은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되어 순자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박순자 원장 같은 똑똑한 여자가 그런 남편을 평생 참고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이라는 무서운 굴레를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4060 세대 우리 어머니들 다들 그러셨죠? 내 남편 기 살려주는 게 내 팔자려니,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 먹으며 버티신 세월 아닙니까? 순자 씨에게 철수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젊음을 바쳐 키워낸 미완성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1980년대 후반에 낡은 산부인과 당직실, 좁은 침대와 낡은 차트가 쌓여 있습니다. 젊은 순자가 배를 문지르며 서 있습니다. 당시 순자 씨는 레지던트였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한 와중에 고시 공부를 한다는 남편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았죠. 80년대 후반, 의사 월급이 지금 같지 않던 시절입니다.
순자 씨는 깻잎을 걸으며 모은 돈으로 남편의 수험서와 한약을 샀습니다. 자신은 병원 식당에서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에게는 고기 반찬을 해 먹여야 마음이 놓였죠. 퉁퉁 부은 발을 찬물에 담가가며 밤샘 진료를 보던 그 시절, 순자 씨의 유일한 위안은 남편의 고시 합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매번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며 눈물을 보였고, 순자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차마 이제 그만하고 돈 좀 벌어오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 돈 걱정은 하지 마요. 내가 조금만 더 당직 서면 돼요. 당신은 그저 건강 챙기면서 공부만 해. 우리 지혜 태어나면 당신이 당당한 아빠로 서는 거, 그거면 난 충분해요. 10년 뒤. 낡은 상가 건물의 문을 연 순자의 개인 병원. 개업식 날이지만 남편 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철수는 고시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당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아내의 등골을 빼먹으며 보낸 철수는 어느덧 일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병원을 개업하던 날, 철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호기를 두렸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가 원장이야, 원장. 내가 뒤에서 얼마나 코치를 잘해줬는데. 나 아니었으면 저 사람 의사 면허 따지도 못했어. 여러분,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아내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밖에서는 자기가 다 해준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정말 낯뜨거운 일인데 순자 씨는 그때도 남편 기죽을까 봐 웃어 넘겼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다시 현재. 화려한 강남 아파트. 철수가 순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표독스럽게. 야, 내가 국 식었다고 몇 번을 말해. 너 의사질한다고 유세 떨지 마. 내가 너 레지던트 때 고시 공부 포기하고 지혜 키워준 거 잊었어? 내가 내 인생 포기해서 네가 원장 된 거야.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눈을 부릅떠? 철수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기 싫어 놀았던 세월을 아내를 위한 희생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혜를 키워줬다고요?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갈 때도 철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육아들이 코스프레를 하며 아내를 핍박합니다. 순자는 주방 조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옵니다. 35년 동안 수술장갑을 끼고 산 탓에 변형된 손가락. 그 손가락으로 남편의 수발을 들고 자식의 학비를 대고 시댁 식구들의 용돈까지 챙겼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에 놓인 남편의 명품 시계와 골프 트로피에 머뭅니다. 모두 순자의 피와 땀으로 산 것들이죠. 순자 씨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 집에 자신의 흔적은 없다는 것을요. 화려한 가구는 남편의 취향이고 넓은 방은 유학 간 손주 드론이에 비워져 있습니다. 정작 이 집의 주인인 순자 씨의 공간은 주방 구석과 침대 한 편뿐입니다. 그때 철수가 방에서 나오며 구두를 신습니다. 나 오늘 모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해. 그리고 지혜가 이번에 차 바꾼다더라. 네가 보증 좀 서줘. 아니면 그냥 네 명의로 한 대 뽑아주든다. 딸 기죽이지 말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적막한 집안에 순자의 거친 호흡 소리만 들립니다. 순자는 천천히 남편의 서재로 향합니다. 아까 얼핏 보았던 그 핸드폰 메시지. 자기야, 오피스텔 계약해도 돼? 라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폭발합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자 그동안 순자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인감을 도용해 병원을 담보로 받은 거액의 대출 서류, 그리고 남편과 딸 지혜가 주고받은 믿기 힘든 내용의 이메일 출력물들이었습니다. 지혜야, 너까지? 너희 둘이 나를?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빈집을 가득 채웁니다. 엄마,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아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해서 응급실 신세를 지면 어떡해.
간호사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엄마, 이번 달 아빠 외제차 리스비 나가는 날인 거 알지?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돈은 누가 내?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 하얀 시트보다 더 창백하게 질린 순자의 귀에 가장 먼저 박힌 건 걱정어린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35년을 예지중지 키운 딸 지혜의 날카로운 타박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건 지혜의 이기적인 짜증과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혀를 차는 남편 철수의 한심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극은 아주 작은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사랑이라 믿고 싶어 했던 어리석은 미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생명을 살리는 메스를 잡았던 순자 씨였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손을 놓아버리면 저 무능한 남편과 철없는 딸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그 몹쓸 정 때문에 말입니다. 순자 씨는 어제 오늘 일주일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5년 넘게 분만실을 지키며 수만 명의 새 생명을 받아낸 강철 같은 그네였지만 세월엔 장사가 없었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빈혈이라지만 순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병상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입에선 순자 씨의 건강보다 더 시급한 돈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엄마,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아빠 귀 살려줘야 한다고. 저번 모임 때 친구들이 아빠 차 보고 수입이 줄었냐느니 뭐라 했대. 그래서 이번에 벤츠 최고급으로 바꾼 건데 리스비 밀리면 너 체면은 뭐가 돼? 나 시댁에서 엄마 병원장인 거 하나 믿고 목소리 내고 사는데. 지혜는 순자의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명품백을 고쳐맵니다. 순자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뜹니다. 딸의 입술에 발린 진한 붉은색 립스틱이 마치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핀 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철수가 침대가를 발로 툭 칩니다. 야, 박순자, 너 들었지? 애 기죽이지 마. 그리고 너 병원 문 닫는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너 연금 나올 때까지 앞으로 3년은 더 버텨야 해. 죽어도 병원 침대에서 죽어. 알았어?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진료실에 앉은 순자.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순자 씨는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청진기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순자 씨의 머릿속엔 응급실에서 들었던 남편의 말만 맴돕니다.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라.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던진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게 아내의 도리일까요?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남편 외제차 리스비를 대줘야 하는 게 엄마의 숙명입니까? 저런 놈들은 당장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육성으로 터져나오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도 망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내 몸이 힘드니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죠. 늦은 밤 거실 한 구석에서 발견한 지혜의 신용카드 고지서와 철수의 비밀 장부.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소파 틈에 끼어 있던 고지서 한 장을 발견합니다. 딸 지혜의 이름으로 된 카드 명세서. 그런데 이 사용처가 이상합니다. 강남의 한 피부과, 필라테스 센터, 그리고 고급 아동복 매장. 한 달에 무려 800만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혜의 남편인 사위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순자의 눈길이 남편 철수의 서재로 향합니다. 평생 고시 공부를 한다며 성역처럼 지켜온 공간. 순자는 훌린 듯 서재문을 엽니다. 책장 기입숙이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순자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해 두었던 저축성 보험의 해약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쥔 손을 부르르 뗍니다. 서류 더미 사이로 떨어진 한 장의 사진. 그것은 철수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메모. 은퇴 후 제주도 오피스텔 잔금 날짜. 순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철수는 이미 순자의 은퇴를 대비해 순자가 벌어온 돈을 빼돌려 내연녀와의 노후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놓인 지혜의 편지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병원 팔면 내 몫으로 떼어주기로 한 거 잊지 마. 그 아줌마, 내연녀한테는 비밀로 할게. 지혜야, 네가 어떻게... 네가 아빠랑 짜고 나를... 순자 씨는 입을 틀어 막습니다. 소리를 내면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공든 탑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고 서서히 짓누르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기생충이었고 딸은 그 기생충의 공범이었습니다. 다시 거실, 철수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옵니다. 서류를 든 순자를 발견하고는 당황하는 기세가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다가옵니다. 뭐야, 남의 서재는 왜 뒤져? 봤으면 달이네. 어차피 다 너랑 자식들 잘 되라고 투자 좀 한 거야. 그리고 지혜도 알 거 다 알아. 네가 혼자 일만 하느라 집구석에 소홀하니까 내가 밖으로 도우는 거 아니야? 난 네 탓이야, 박순자. 순자는 철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봅니다. 그토록 따뜻해 보였던 고시생 시절의 철수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과 오만함에 찌든 괴물만 남았습니다. 철수가 순자의 손에 든 서류를 뺏으려 손을 뻗는 순간 순자가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강하게 쳐냅니다. 내 탓이라고? 그래, 사람을 살리는 법만 배웠지. 너 같은 악질 종양을 도려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게 내 탓이네. 이철수, 당신 오늘부터 내 환자 아니야. 내 손으로 직접 집도할 대상이지. 순자의 눈물에서 눈물이 멈추고 대신 서늘하고 날카로운 광기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내 딸이, 내 지혜가 그 여자랑 쇼핑을 다녔다고? 내가 수술실에서 밥 한 끼 못 먹고 서 있을 때 내 돈을 훔쳐다가 그 불륜녀랑 백화점을 누볐단 말이야. 남편 철수가 내연녀와 골프 여행을 떠나 빈 집. 순자는 폭풍전야 같은 정적 속에서 남편의 금기된 서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건 단순히 한 남자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35년 순자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지옥보다 더 뜨겁고 비참한 배신의 증거들이었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혀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아픔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면 믿었던 자식에게 심장을 찔리는 기분은 도대체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까요? 평생 남편의 무능함을 아내의 정으로 덮어주고 딸의 이기심을 엄마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순자 씨.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했습니다. 어두운 남편의 서재,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순자의 그림자가 벽면 가득 일렁입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가죽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내용이 괴상합니다. 박순자 산부인과를 담보로 한 5억 원의 대출 약정서. 순자는 이런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서류 밑바닥에 찍힌 인감도장, 순자가 병원 수술실 금고에 넣어두었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순자가 수술에 집중하던 어느 날 몰래 도장을 가져가 아내의 일터를 담보로 삽체에 가까운 돈을 끌어다 쓴 것이죠. 그 돈의 행방은 곧이어 발견된 부동산 계약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빌라. 그런데 집주인의 이름이 낯선 여자 김미숙입니다. 헛웃음을 터뜨리며 5억? 내 병원을 팔아 넘길 셈이었어? 그 여자 집을 사주려고? 철수 씨, 당신 사람이야? 짐승도 자기 둥지는 안 건드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자의 시선이 책상 위 놓인 딸 지혜의 낡은 태블릿 PC로 향합니다. 지혜가 가끔 아빠 집에 두고 가던 기기였죠. 순자는 무심코 태블릿을 켰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메신저 대화방 상단에 남편 철수의 이름이 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대화방 이름에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숙 언니랑 쇼핑, 지혜의 대화방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아빠가 보낸 돈으로 샤넬백 샀어? 대박! 나도 이번에 엄마 꼬셔서 리스비 받았으니까 같이 백화점 가자. 엄마는 바빠서 어차피 몰라. 지혜야, 아빠한테 비밀로 해줘서 고마워.
이번에 언니가 네 애들 전집 세트도 하나 보낼게. 에이, 언니. 내가 아빠 편인 거 알면서. 엄마는 너무 딱딱해서 같이 쇼핑할 맛도 안 나. 언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순자가 태블릿을 쥐고 부르르 떱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만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고도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요? 내가 잠을 줄여가며 환자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받아낼 때 내 딸은 그 불륜녀를 언니라 부르며 쇼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선물을 주고받으며 엄마가 너무 딱딱해서 싫다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라며 또 한 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식 또한 내가 도려내야 할 종양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거실로 나온 순자.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철수와 지혜의 모습이 가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경제력을 빼먹는 기생충이었고 딸은 그 기생충의 숙주를 함께 갉아먹는 공범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빠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불륜녀가 주는 선물과 아빠가 엄마 몰래 빼돌린 용돈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았는데 가족이라서 다행이네. 너희를 죽일 명분이 너무 확실해졌으니까. 순자가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법조계 인맥인 한 변호사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습니다. 분노는 이미 차가운 사리로 변해 혈관을 흐르고 있었죠. 응, 나야. 나 이제 수술 시작하려고. 마취는 필요 없어. 아주 고통스럽게 다 잘라낼 거거든. 네가 도와줘야겠어. 병원 명의 대출권이랑 인감 도용 확인해줘. 그리고 내 딸 지혜, 그 아이 명의로 된 증여 내역도 전부 털어줘. 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으로 던집니다. 유리가 박살나며 철수의 얼굴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느라 푸석해진 노파가 아니라 환부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찌르기 위해 메스를 든 냉혹한 집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더미 맨 끝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하나. 그것은 철수가 20년 전부터 기록해온 박순자 가스라이팅 일지였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이용해 돈을 더 뜯어냈다. 순자가 몸이 아프다고 한다. 병원 문을 닫지 못하게 더 몰아세워야겠다. 라고 적힌 악마의 기록. 순자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경악합니다. 다음 주 순자의 정기검진 결과가 나온다. 의사놈이랑 미리 얘기 끝냈다. 암이라는 건 비밀로 하고 계속 일하게 만들 거다. 그래야 사망보험금 수령액이 커지니까. 내가 암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일을 시킨 거야? 순자의 손에서 일기장이 툭 떨어집니다. 이제 복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철수, 당신은 내가 평생 메스를 잡으며 생명을 살리는 법만 배운 줄 알았지? 아니, 의사는 도려내야 할 종양을 앞에 두었을 때 그 누구보다 냉정해지는 법이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거, 그 돈부터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줄 때. 남편 철수가 골프 여행지에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 때 순자는 원장실의 차가운 가죽 의자에 앉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그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던 손등의 핏줄은 이제 단단하게 굳어 마치 수술대를 마주한 집도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남편이 나의 죽음을 담보로 보험금을 계산하고 배 아파 낳은 딸이 불륜녀를 엄마라 부르며 내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순저 씨의 심장은 이미 한 번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쓰러지는 대신 메스를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수만 번의 수술을 통해 익힌 그 냉철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전이 된 악성 종양들을 적출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이 복수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순자 씨가 숨을 쉬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신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실내는 오직 모니터 빛만이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제일 먼저 자신의 병원 건물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 철수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받아든 5억 원의 대출. 그 돈이 철수의 손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원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법적 보호막을 쳤습니다. 남편과 딸이 내먹이라며 침 흘리던 그 거대한 파일을 단숨에 치워버린 것이죠. 순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가스라이팅의 사슬이 끊어지는 희열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이름으로 발급된 수많은 법인 카드와 가족 카드를 하나하나 정지시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내 피를 빨아먹으며 누렸던 그 가짜 천국. 내가 직접 셔터 내릴게. 여행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수가 내연녀 미숙과 함께 비싼 와인을 주문합니다. 철수가 자신만만하게 골드카드를 내밉니다. 손님 카드가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긁어봐요. 이게 왜 안 돼? 다시 해봐요. 한도가 얼마나 높은 카드인데. 이 사람, 순자이가 또 깜빡하고 결제일을 놓쳤나? 잠시만요. 다른 카드로. 철수는 당황하며 지갑 속에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승인 거절, 분실 신고, 거래 정지. 내연녀 미숙의 눈초리가 가늘어집니다. 철수 씨, 돈 많다더니 이게 뭐야 창피하게. 철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오릅니다. 평생 아내의 지갑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던 남자의 자존심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순자의 집, 딸 지혜가 거실로 들이닥칩니다. 엄마, 미쳤어? 왜 아빠 카드 다 정지시켜? 나 방금 백화점에서 가방 결제하려다 개망신당했잖아. 엄마가 뭔데 내 생활을 막아? 엄마 암이라며. 죽을 날 풀이 안 났으면 곱게 돈이나 물려줄 것이지 왜 이 심술이야? 지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마 자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날 받아놨으면 돈이나 물려줘라.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지혜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값인 보험금에 눈먼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지혜야, 너 아빠 내연녀를 언니라고 불렀다며? 그 여자랑 쇼핑 다니면서 내 흉 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내가 죽으면 그 여자가 네 엄마라도 되어줄 것 같니?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걸 엄마가 어떻게... 말문이 막힌 지혜를 보며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이 저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게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자 씨는 이제 울지 않습니다. 저런 괴물을 키운 것도 자신이라는 죄책감마저도 이제는 메스로 도려내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저런 딸에게도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밤이 깊은 거실. 철수가 여행에서 돌아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합니다. 너 미쳤지? 당장 카드 풀어. 병원 팔아서 재단에 넘겼다는 게 사실이야?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기부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비릿하게 웃으며. 내 돈이야. 35년 동안 내가 피 흘리며 벌어온 내 돈. 당신은 그 돈으로 산 옷을 입고 그 돈으로 산 밥을 먹으며 그 돈으로 다른 여자랑 놀아났지. 이제 그 기생충 같은 삶 끝났어. 처수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신이 평생 기생해온 숙주가 자신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공포가 그를 광기로 몰아넣은 것이죠. 순자 씨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냅니다. 방금 당신이 나 때린 거, 집안 물건 부순 거 다 녹음됐어. 그리고 당신이 내 명의 도용해서 사채 쓴 증거들 이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넘겼어. 이철수 씨, 당신은 이제 남편이 아니라 피의자야. 철수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도자기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암이라는 거 숨기고 보험금 타려던 당신이랑 그 병원 원장, 그 사람 의사 면허도 조만간 취소될 거야. 내가 이미 보건복지부에 고발장 접수했거든. 순자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뒤에서 철수가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하얀 가운을 비춥니다. 진정한 적출 수술의 시작입니다. 지혜야, 왜 나를 찾아와 울어?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야지. 아빠 기 살려줘야 한다며?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딱딱한 사람이라 싫다면서. 이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기센 아빠랑 둘이서 한번 잘 살아보렴. 아, 그런데 어쩌나? 이제 네 아빠에겐 너한테 줄 돈은커녕 입을 옷 한 벌도 남지 않았을 텐데. 고급 아파트 복도. 거칠게 현관 번호키를 누르지만 울려 퍼지는 경고음. 삐비빅, 삐비빅. 여행지에서 내연효와 미로를 즐기고 돌아온 철수가 마주한 건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굳게 닫힌 철문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던 그 집의 비밀번호는 이미 박혀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건 아내의 따뜻한 밥상이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의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35년간 묵혀온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가운 뒤에 숨어 눈물 짓던 나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술대에 오른 집도이가 되어 가장 날카로운 메스로 자신의 인생을 좀먹던 종양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거든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파렴치한 배신, 그리고 그 배신에 동조한 딸의 영악함.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용서라는 값싼 자비 대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설마 엄마가 정말 이러겠어? 라고 방심하던 빌런들에게 순자 씨는 인생에서 가장 매운 사이다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복도 전경.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철수의 명품 가방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채업자 3명이 팔짱을 낀 채 철수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봅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 집이야, 내 집! 이러며 소리를 질러보지만 업자들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가 병원 매각과 동시에 철수가 몰래 받은 대출금에 대해 보증 거부 및 명의도용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죠. 순자 씨의 허락 없이는 단 1원도 융통할 수 없게 된 철수. 그의 이름으로 된 외제차, 그의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 심지어 그가 입고 있는 맞춤 정장까지 모두 순자 씨의 피땀 어린 돈으로 산 것이었죠. 업자들은 자비 없이 철수의 차키를 뺏고 시계를 풀어냅니다. 비굴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봐요, 우리 마누라가 병원장이라니까. 박순자 불러와. 그 여자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비웃으며. 박 원장님? 그분은 이미 당신이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시던데. 당신이 쓴 이 5억 명의 도용으로 고소장 접수됐어. 우리는 담보 잡힌 물건부터 회수해 갈 테니까 나머지는 경찰서 가서 얘기해.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던 딸 지혜에게 신에게 날카로운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혜 역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엄마 명의로 리스했던 외제차가 압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친정엄마가 병원 문을 닫고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문이 시댁 귀에 들어간 것이죠. 그동안 친정의 재력을 무기로 시댁에서 지세 등등하게 굴었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뒷배가 사라진 그녀에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싸늘한 냉대와 이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열하며 엄마, 어떻게 이래? 나 시댁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아빠 차 압류되고 난리 났단 말이야. 엄마는 암이라며. 돈 쌓아놓고 죽을 거야? 당장 이거 다 해결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순자 씨는 병원 원장실의 텅 빈 의자에 앉아 딸의 절규를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소리지만 지금 순자 씨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등을 다른 한 손으로 꽉 누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감정을 절제한 서늘한 톤으로. 지혜야, 네가 그랬지? 아빠 기 살려줘야 한다고.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라 정 떨어진다고. 그럼 이제 기 살아있는 네 아빠한테 가서 해결해달라고 해. 엄마는 이제 너한테 줄 돈도 마음도 남은 인생도 없단다. 죽겠다는 협박? 그거 아빠 내연녀한테 가서 해봐. 혹시 아니? 그 언니가 네 엄마 노릇 해줄지.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돈 타령하며 죽겠다는 협박으로 엄마를 조종하려는 자식. 이런 자식에게 단칼에 거절을 내뱉은 순자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자 씨가 쓰러졌을 때 그녀의 건강보다 리스대를 먼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저 딸이었습니다. 폐업 준비가 끝난 병원 로비. 모든 가구가 천으로 덮여 있고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순자 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남편 철수는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의 내연녀 역시 순자 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중고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압류로 인해 빈털터리가 될 처지입니다.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는 흉터가 남고 통증도 따르겠죠. 하지만 그 통증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자 씨는 병원 입구에 박순자 산부인과 간판에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셔터가 내려오는 순간 순자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평생 남의 아이를 받아내며 기뻐했던 그녀가 67세의 나이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아이를 세상에 다시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철수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했다는 급보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딸 지혜는 시댁에서 쫓겨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순자의 집 앞 복도에서 밤새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애들이 떨고 있단 말이야. 순자 씨는 현관문에 달린 모니터를 통해 밖을 내다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가족들의 처절한 발악. 과연 순자 씨는 이 마지막 미련의 삿을 마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르신, 혈압이 아주 건강케 나오네요.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오늘 저녁엔 짠 거 드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만 가볍게 산책하세요. 예, 그래야 저랑 오래오래 수다 떨죠. 강남의 거대한 병원 건물을 지키던 박 원장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충청도 어느 작은 산골 마을,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보건소에는 환하게 웃는 순자 씨가 살고 있죠. 35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의사가운 대신 가벼운 면 셔츠를 입은 그녀의 어깨가 오늘따라 참 가벼워 보입니다. 여러분,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종양을 적출하고 나면 처음엔 그 자리가 텅 빈 것 같아 허전하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죠. 박순자 씨는 6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폭언으로부터 자식의 이기심으로부터 그리고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는 지독한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말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오로지 박순자라는 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자 씨가 찾은 이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낡은 고시원 복도, 좁고 어두운 통로에 라면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철수가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반면 순자 씨의 피를 빨며 호의호식하던 이철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남은 재산마저 상간녀 위자료와 비탄감에 털어넣은 그는 이제 1.5평 남짓한 고시원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그에게 차가운 고시원 복도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공용 주방에서 남은 라면 국물을 두고 바른 거주자와 악을 쓰며 싸우는 그의 모습에선 한때 외제차를 몰며 거드름을 피우던 호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이거 내 냄비야. 누가 여기다 침 뱉으래.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마누라가 강남에서 병원장 하던 사람이야. 철수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 속에 삽니다. 하지만 그가 소리를 지를수록 돌아오는 건 싸늘한 멸시뿐입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연행되는 그의 뒷모습. 굽어버린 등 위로 비참함만이 흩어집니다. 딸 지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댁에서 쫓겨난 뒤 친정엄마를 찾아 사방을 헤맸지만 순자 씨는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뒤늦게 제과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 엄마가 차려준 밥상만 봤던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버텨온 그 일터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었는지를요. 시골 보건소 뒷마당. 석양이 붉게 물드는 시간. 순자가 작은 평상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남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노래합니다. 저녁이면 시장에서 사온 시원한 캔 맥주 하나를 따고 젊은 시절 잠시 배웠다 포기했던 낡은 기타를 꺼내듭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면 서툰 선율이 시골 밤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참 좋다. 이렇게 조용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녀의 눈가엔 세월의 훈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흐르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남편 길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오늘 하루 내가 마시는 공기가 달콤하다는 걸 느끼는 것임을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순자 씨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남편 밥상이 더 걱정되고 내 노후보다 자식의 체면이 더 소중해서 매일 밤 한숨으로 잠드시는 건 아닌지요. 순자 씨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나요? 라고 말이죠. 보건소 앞 작은 텃밭. 순자가 정성껏 가꾼 상추와 고추들이 싱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순자가 흙을 만지며 웃습니다. 순자 씨의 손에는 이제 메스 대신 호미가 들려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시키는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녀는 이제 흙 속에서 생명을 키워냅니다. 수술실의 긴장감 대신 흙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배웁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이제는 친구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착취당하며 느끼던 고독에 비하면 오로지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이 고요함은 축복에 가깝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암이었던 마음도 멍들었던 영혼도 여기서 다 나았네요.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에요. 순자가 허공을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듭니다. 그녀의 등 뒤로 보건소에 따스한 노란 불빛이 켜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60년. 참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눈부신 2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박순자 씨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순자야, 고생했다. 영희야, 수고 많았다. 그렇게 나 자신을 안아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완치 판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메스, 원장님의 반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오신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께 작은 위로와 사이다 같은 카타르시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